안녕하십니까.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은 수화 통역과 함께 에이블 뉴스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었고 특히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입니다. 여러분 토론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숙한 그런 좌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이낙연 국회의원님, 장병환 국회의원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가 주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 DPI,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후원한 장애아동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신 채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제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배우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교통 문제로 인해서 지금 참석해 주신 우리 이낙연 의원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성 의원이시고 민주통합당이 아주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도착하는 대로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낙연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그 관심을 굉장히 보여주셨고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와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의 새로운 도입 등을 많이 추진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아동 문화예술 활성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글이 자꾸 떠올라서 이런 걸 뭔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책자에 저의 축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글로 대체하고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일본의 대문호가 계십니다. 오에 겐사부로라는 분이시고 요즘은 그분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핵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그 탈핵 운동의 한 중심에 서 계신 분입니다. 이 오에 겐사부로 선생에게는 아들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1963년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름을 히카리라고 지었습니다. 히카리는 빛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카리는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머리가 2개 보이는 병입니다. 사실은 머리가 2개가 아니라 뇌탈장이라고 해서 두개골 안에 있어야 될 뇌의 일부가 두개골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뇌척 수막낭이 두개골 밖으로 일부가 나와서 안에 있는 뇌는 살아있지만 밖으로 나와 있는 뇌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1963년생이니까 그 당시에 의학기술로는 내버려 두면 죽거나 수술해서 성공하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하는 선택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에 겐사부로 씨 부부는 수술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다행히 기적처럼 수술이 성공합니다. 성공은 했으나 그 히카리라는 아이는 지능지수가 6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때로는 간질 발작을 하고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히카리를 데리고 오에 겐사부로 내외분이 공원에 산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아이에게 늘 바깥 공기도 쏘이고 또 아이의 활동력을 높여주려고 데리고 나가고 했는데 어느 날 새소리에 반응하는 히카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는 놀랍게도 소리에 대한 그 기억이 좋고 또 반응이 빠르고 예민하고 해서 거기에서 약간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런저런 음악을 들려주는데 이 히카리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인데 근세 18세기, 19세기 서양 음악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서 조금씩 이게 누구의 작품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한 대목만 듣고도 작곡가 이름을 알아맞힐 정도로 그 반응이 빠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알려주고 그리고 기보법 소리를 듣고 그걸 악보에 쓰는 이것을 배워주고 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악보 음반 2개를 발표한 작곡가이고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음반은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 음반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일본 최고의 클래식 작곡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느꼈던 것을 쓴 작품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됩니다. 제목이 개인적 체험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작품에서 오에 겐사부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카리는 당신 아들,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 히카리는 내 인생의 빚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빛이었다. 조물주는 참 공정하다고 저는 늘 느낍니다. 사람이 어떤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살다가 장애를 얻게 되거나 해서 어떤 한쪽의 기능이 약해지면 다른 쪽의 기능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문화예술이 아니더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다 보니까 후천적인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한참 발전 상태가 뒤떨어진 그러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여행하면서 제가 우리 한국이 잘난 척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 후천적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낫다. 후천적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낫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뢰를 밟아서 하반신을 잃은 분들은 이 팔을 이용해서 그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배우시고 또 귀 청각을 잃은 소녀들이 금은 세공 일을 하는데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대신에 눈이 밝고 거기에 온갖 그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한 보석 세공을 해내고 또 그분들에게 그러한 직업을 쉽게 해주고 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런 분야는 우리가 캄보디아한테 배워야 될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분야에 대한 눈을 좀 늦게 뜬 편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눈을 떠서 조물주가 주신 또 다른 재능, 이것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우리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어른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므로써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고통당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세대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 세대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장병환 의원이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만 광주의 대통령 선거 관계로 오늘 여기 오기 어렵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없더라도 장병환 의원은 저와 뜻을 완전히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이분이 정책에 대한 능력 또 그 정책을 예산과 현실에 반영하는 능력이 매우 빼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보다 1000배쯤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안 왔더라도 장병환 의원의 도움에 대해서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토론회가 제가 처음이 아닌데요. 늘상 도와주시는 몸짓과 소리 김진권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좌장 맡아주실 공마리아 선생님 그리고 발제 맡아주실 변경희 선생님 여러 토론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분 계시거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하는 메시지라도 오늘 얻어가시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경님께서 우리 장애아동의 그 잠재된 문화적 능력을 우리 세대에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문화적 장애가 남아있지 않기를 한다는 말에 저도 가슴이 아주 찡해지곤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이낙연 의원님의 그 아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장애인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해달라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한 분 더 소개해 드릴 분이 오셨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이번엔 이번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의 김진권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몸짓과 소리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진권입니다. 저도 준비된 인사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읽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잠시 이낙연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이런 조금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에 관해서 문외한입니다. 우연히 1996년도에 연구원으로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실제 저희 단체를 지금 주도적으로 운영하시는 안호 박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것이 이전이 돼서 이 발기인에 참여를 했고 또 안호 박사님은 저희를 좀 훈련시키는 의미에서 발기한 모든 분들을 돌아가면서 이사장직을 맡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처음 장애인 단체로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마지못해서 끌려간 측면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고민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문화예술보다도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좀 사치스러운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단 1초에 고민도 없이 저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때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많은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그 존엄성을 또 표출하는 것은 바로 문화와 예술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토론회는 세 번째 정책 토론회인데 그 주제가 이제 장애인들이 문화의 관람자로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화를 창출하는 더욱 적극적인 주체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돕겠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정책 토론회 개최에 도움을 주신 이낙연 의원님과 장병환 의원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연구에 몰두해 주신 저희 연구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권 이사장님께서는 그 공주대학교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지속적인 장애아동과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이므로 많은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7개월 동안 8차례에 걸친 연구진 회의와 국내 최초로 장애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들에게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연구물 결과와 그에 따르는 정책관이 그리고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병경인 교수님과 그리고 공마리아 교수님 그리고 정병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그 연구 결과에 발표에 동참해서 의견을 내주실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좌장을 맡으신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인 그리고 이번 연구의 선임연구원으로 그동안 그 연구해 주신 공마리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앞자리로 다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장애아동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위한 연구에 참여하게 된 공마리아입니다. 저도 사실은 인사말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부 다 이낙연 국회의원님부터 전부 다 본인이 들으시면서 한 느낌이어서 저도 좀 자유롭게 인사말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술치료를 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장애아동과 사실 임상 경험이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나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인사말을 들으면서 떠올랐는데요. 그 아이는 자폐아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6살 때부터 그 아이를 한 5년 정도 지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가 선생님 저 누구예요? 기억하시죠? 너 웬일이니? 저 대학에 가게 됐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미술을 전공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 어떻게 미술을 하게 됐어? 했더니 제가 스님한테 그림을 좀 배운 것 같고 대생하고 소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상도 많이 탔고 그래서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라는 전화를 받는 순간 한 구석에 가슴이 멍해지는 거예요. 또 그 무렵에 제가 그림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한번 했는데 지적장애 아이가 달리기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다리가 3개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팔은 2개고 다리 3개
그래서 4개로 표현돼야 될 팔과 다리가 5개였지만 저는 그 아이 표정에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운동회를 너무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아, 이 아이에게 정말 자기가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러한 것을 잘 생기면은 직업인으로서도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등 상이라고. 예, 그렇게 상을 줬던 기업들과 함께 사실 우리 장애아이들은 숨겨져 있는 그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그러한 무한한 잠재력, 예술적인 측면들을 잘 살려서 자신의 심리 정서적인 발달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직업인으로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이러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제가 자상으로서 참여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발제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실 우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미디어학과 교수님이신 이영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 오셨네요. 제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차 때문에 아마 교통 문제로 좀 늦으신 것 같고요. 예, 그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문화체육 과장님을 맡고 계신 정진환 스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지금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첫눈이 내린 서슬이 굉장히 반갑기는 하지만 저희 일에는 조금씩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과장님이신 이창준 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권태환 스님님 소개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 지금 현재 한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재학 중이면서 사단법인 온치과 소리에서 자원봉사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시는 김성현 학생 소개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사단법인 농지과 예,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김지선님,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명균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을 맡아주신 분께서 두 분이 좀 안 나오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 연구들은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연구에서 보통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많이 연구 대상을 삼지만 저희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 학생들 자신이 저희가 설문조사에 응하게 한 것이 가장 저희들은 자랑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장애인들의 어떤 자기주도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이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경희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한신대학교 변경희입니다.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다들 걱정되시죠? 예, 아주 압축해서 연구 보고를 해서 여러분 가시는 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네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발학 교수님께서도 같이 정말 이용가면서 많이 고생했고 참 재미있는 그런 연구 경험이었습니다. 워낙 몸짓과 소리가 굉장히 작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문화예술 쪽에 특히 아동예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고 또 굉장히 즐거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PPT를 준비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사실은 먹고 사는 얘기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삶의 질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문화적 욕구가 이제 계속 증대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정말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위해서 이제 기회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아동과 상관없이 계속 전환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의 경험은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라든가 자기 변화와 발전을 위한 힘이 되고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무슨 본문에 문화예술 중요성 이런 이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이제 보여주긴 풀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문화예술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 그동안 소외시되었던 것들이 요즘 많이 보강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2008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도 개정이 됐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예술의 무한한 기능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이 장애인의 전 장애 생애와 전 장애 영역에서 접근하도록 계획되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거. 저희가 이걸 하면서 문헌 연구를 하면서요 외국의 사례를 많이 접해봤는데요. 진짜 이래서 복지 선진국이라 그러는구나 할 만큼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특히나 요즘 이제 장애 성인들 물론 이제 아마 장애 그 성인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너무너무 배고플 만큼 부족하다라고 하시겠지만 장애 아동과 청소년 문화예술은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경우에는 다른 영역보다 굉장히 일찍 접해야 되고 지원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연구는 진짜 한 번에 끝날 수 있을까? 그 다음 연구는 좀 더 깊이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었고 분명 문화예술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보면 이제 이미 벌써 얘기되었지만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 개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또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아까 이제 공마라 교수님은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주셨고 우리 이나곤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게 사회 참여나 사회적 기능 향상을 통해서 사회적 재화를 촉진한다는 거. 아마 몸집가 소리는 아동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그 캠프 같은 거 갔다 온 거 보면 매년 성숙되는 거를 사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집가 소리에서 이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몸집가 소리에서 이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하냐면 기존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장애인 복지 중심 이제까지 항상 교육과 생활이었어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모르는 거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만족과 결부되는 문화예술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서브웨이를 통해서 참 많은 걸 저희도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뭐 우리가 일단 문제점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과 취지는 이제 그런 의도였고 연구 방법은 저희가 이제 문헌조사 이거 문헌조사를 하면서요 진짜 문헌이 없다라는 조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없었어요. 이 장애 아동에 대한 문헌조사가 없었고요. 뭐 재활치료 정도였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너무 치료 중심이라 조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또 설문조사. 이제 설문조사는 아까 국나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랬었어요. 우리가 맨날 이게 대신해주는 부모가 대신해주고 선생님이 대신해주는 거 말고 우리 장애 학생들이 진짜 한번 해보는 거 하자 해서 뒤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사진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만화로 했었는데요.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좀 생각하자. 우리가 이게 정말 아동이 아닌데 우리 아동으로 하는 건 너무 얘는 애들같이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이용하자. 그래서 사실 이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에게도 굉장히 배움의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실은 짧게나마 이 뭉치가솔에서 여름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실 캠프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간도 짧았지만 그 안에 제 설문지를 진짜 다 개입하고 되게 설문지 보면 이렇게 약간 짜증기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요번에 진짜 저희가 만들었어요. 진짜 만들었고 직접 실시를 했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하고 실천하고 겸비한 그런 연구 과정이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장애 아동이라는 거는 뭐 이제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정의는 아시겠지만 아동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라는 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국가복지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법이랑 성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법 사이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이 정의가 좀 하기가 어려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복지적 요구가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을 장애아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냥 장애아동의 복지지원법 전개를 그냥 간단히 보시면 예,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아동의 현실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에 초점이 되지 못했고 가족들 또한 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제공하는 아동 관련 서비스도 물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좀 문화예술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부족하나마 지금 구색은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과정하고 차상위계층이라는 선별적 지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또 목마름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차상위가 참 애매하거든요. 예, 기초생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아동과 문화생활은 뭐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신다 그러면 예, 왜 넘어갈 수 있냐면 이제 좀 더 정의가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하면 장애아동이 인간답게 또는 인간답게 성숙할 수 있게 다양한 예술 문화와 생활 전반에서의 체험적 경험이라고 예, 나름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걸 정의를 해봤고요. 또 문화와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재활에 이르는 도구적 수단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재활적 관점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조금 살펴봤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문화와 재활 바우처는 있습니다. 대부분 영화, 뭘 많이 했냐? 뭐 영화 많이 했다. 근데 재활 바우처도 문화예술보다는 아시다시피 치료. 문화 바우처, 치료 바우처도 사실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깊이 있게 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문화랑 생각하면 이것도 약간 거리가 먼 게 현실이고요. 민간 차원에서는 사실 복지관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뭐 겨울방학 프로그램 같은 거 일시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일회성이고 계절성 프로그램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나름대로 좀 지속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약간 떨어지고요.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연구를 하게 됐느냐면 이런 중요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표현과 소통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적 도구로서의 문화예술. 몸짓과 소리에서 1차적으로 예전에 음악 치료에 대한 아동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토론으로 매진 2년으로 좀 계속 몸짓과 소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게 음악을 배움으로써 애들이 리듬을 배우고 악기를 다룸으로써 소동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 치료를 해갖고 애들한테 억지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음악 치료를 하면서 애들이 이러한 치료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는 이미 나왔지만 예, 국문학 교수께서 이런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여기 안에 풍분히 저기 안에 있고요. 제목만 드린다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신체 능력이라든가 사회성 학습 그래서 예술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애들 보면 되게 부르부르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회성이 많이 학습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말하는 거 아니야. 정서 발달되는 거 제가 볼 때 문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정서 발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이제 후천적 장애기도 하셨는데 후천적 장애가 이제 청소년기에 장애되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의 정체성,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 남들하고 다른 모습을 문화예술적으로 많이 승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서적 발달에는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연구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당사자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당사자의 그 평가와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이 연구는 그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실제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뭘 원하는지 너 진짜 뭐 하고 싶니? 결국 우리가 항상 보면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가만히 놔뒀으면 쳤을 것 같은데 여자가 피아노는 쳐야 되라는 그 말 그리고 맨날 하라는 말 때문에 피아노 안 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경험을 장애인에게 줘서 선호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막 시켰던 것도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을 좀 더 본다 그러면 문화예술 활동을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과정에서도 사실 연구진은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요. 요즘 이제 애들이 원하는 방송 예술도 처음에 사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제한적인 애들만 이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뺐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 미술, 음악, 문학, 무용, 예술, 연극, 영화로 구분해서 각 대표적인 활동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가 설문지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를 그러니까 언어를 하는 것을 힘을 뒀고요. 경험해봤는지, 경험해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굉장히 그런 중심적으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런 내용들 그림이나 뭐 도자기 공예라든가 사진 찍기라든가 뮤지컬 난타라든가 굉장히 애들이 해볼만하고 하고 싶은 내용들을 사실 저희가 이런적 배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문항 설정에 놓습니다. 그래서 놓고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잠깐 여러분 보고서에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아마 사진도 엄청 많이 봤어요. 몸짓과 소리 실무자들이 되게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사진으로 이 내용을 내포를 해야 되니까 사진이 그냥 대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거 찾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저희가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직접 청소년들이 아는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의 실태는 이제 부모 보호자 대상의 이제 결국은 이제 아동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높고요. 그래서 보호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장애자녀의 개인적인 특성도 저희 내용을 보고 싶었고 사실 우리가 이거 하면서 이런 왜 부모에 대한 문화예술을 저희가 이번에 집어넣었어요. 그 이론이 제가 외국의 이론을 보니까 부모가 문화 체험을 많이 할수록 결국은 자녀한테 그런 활동을 많이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도 사실 집어넣고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려면 이 바우처 제도에 현황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결국은 바우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우처 현황을 저희가 부모님께 여쭤봤고요. 뭐 당연히 문화실태 열어봤고 활동의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자녀의 문화예술성 발굴과 지원 의사 정도. 일본을 보니까 에이블아트 같은 거는 지적장애인들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예술인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일본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희도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발표할 때는 왔었는데요. 수유리에 있는 번덕코니아에서 자폐애들이 그림 그리고 도자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몇 가지 갖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적장애를 가진 애들이 문화예술을 해 정말 잘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요구사항도 부모님한테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부분 이제 부모의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조사 내용은 나중에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요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문항에 포함을 해서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이었지만 부모들이 성실하게 했고 또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는 참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사실은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하면은요 사실 200개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연구비도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 중고등학생 463명 이거는 아까 보셨듯이 직접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말 저희가 이거 연구를 좀 우리가 논문을 많이 발표하자 연구자들이 그랬던 게 이런 실태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보호자도 615명. 이거 굉장히 사실 많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저희가 이름을 여기서 높긴 했는데요. 물론 연구의 제한점이라 한다고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 지역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일단 연구의 규모가 작았고요. 그리고 또 지방으로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좀 적합하지 않아서 이미 이러한 혜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만 저희가 했고요. 사실 강북과 강남은 나눈 이유는 있었어요. 연구진 나름대로 이유가 같은 서울이라고도 강남하고 강북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결국 소득이 어떻게 연관을 맺냐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샘플링을 할 때 강남하고 강북은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이제 경기는 워낙 요 근방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까지는 저희가 한번 열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좀 불필요한 거, 연구의 어떤 신뢰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거는 좀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53명의 당사자, 우리 장애인 학생을 했고요. 보호자는 566명을 최종적으로 응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성은 여러분이 보시면 대충 이제 지적장애나 많았습니다. 자폐성 장애도 꽤 있었고요. 이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특성도 나중에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 나중에 꼭 좀 궁금하셔가지고 좀 연구보고서를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을 보시면 학생 당사자의 조사 결과 학생 당사자들은 체험을 경험하면 대조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풍부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하면서 예전에 회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옛날에 했을 때 정말 재밌었어요. 이거 더 하고 싶어요. 뭐 이런 행동들도 사실 같이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빨리 하는데도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이제 장애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활동과 그들이 선호하는 활동은 일치하지 않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어른들이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하고요.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이번 설문지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시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는 느꼈고요. 장애인들의 성별, 장애 유형에 따라서 참여하고 선호하는 활동도 역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정말 당사자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많이 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과 당사자의 조사에서 모두 장애 유형, 문화활동 참여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장애 요인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가까운 거리, 여기서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장애 자녀가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또 가까운 거리에 시설이 없고 문화예술들은 비용도 부담이 되고 또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면 제대로 가리킬 문화예술 전문 교사가 없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시간 내서 넘어간다 그러면 그래서 원하는 것들의 정책 평가를 지금 보면 이제 제대로 여기 보시면 뒷부분이 많죠. 별로 시행되지 않고 전혀 시행되지 않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번호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큼 왜 자료가 없는지, 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왜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 설문지에서 굉장히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지원의 방안에 같은 부분들도 아까 말한 부분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많이 필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실천적으로 요 제언들은 정말 앞으로 이거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실천적 제언을 어떻게 하면 이제 현실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도화시킬 수 있을까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론적 배경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이 연구 다음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실천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중심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공교육 내 문화예술 강화의 필요성 너무 없는 겁니다. 지금 교육 내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고 장애 유형별 접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차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장애인은 다 장애인이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차이가 엄청 있다는 부분이고 문화예술 기획 시 세밀한 계획이 역시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또 문화바우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라는 부분 또 재활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많이 필요하고 정책적 제언을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 법과 제도의 필요성, 예산 지원 이건 어디나 하는 얘기라 아마 위원님 정말 끝까지 늘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예산 너무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쪽에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차별적 접근 이거는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또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법상에 18살까지는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가야 됩니다. 장애 유형별 필요하고요. 문화형이와 전문적 교육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전문가의 양성, 문화예술기회 확대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문화와 예술의 복지적 통합적 접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좀 접근성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결국에 활성화되려면 할 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에 많이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책적 제언에서 예전에 이걸 제가 전문 연구에 사실 제시했던 건데 정말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직업으로까지 된다 그러면 이게 문화향유에서 끝나는 애들도 있고 점점 넘어갈 수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 그림은 그런 로드맵이 필요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처 간의 통합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도요 굉장히 부처에서 찌끔찌끔씩 따로따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까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약간 통합적으로 가서 부처 간의 통합이랑 정보 교류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본문에 보시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 안에 끝나라고 해서 5분 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변경희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토론자분께서는 10분간의 시간을 꼭 좀 지켜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플로어에 계시는 분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자료에 질문지가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지에 보시고 토론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희 교수님께서 저희들 장애 아동들에게 사실 장애 아동들은 문화예술적 잠재력의 개발이고 또 이 문화예술을 함으로써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부모와 주로 부모나 교사가 대상이었지만 장애 당사자 학생도 그 설문의 조사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의 관점과 당사자의 관점은 굉장히 달랐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재원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태조사는 이제 그만하고 실천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문화예술 제공에 있어서 장애 유형별 접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과 청소년의 차별화된 어떤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저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해서 교과부,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회 등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기관들의 네트워크의 강조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명균 사무처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처음 시작을 최근에 저희가 민원 받았던 어느 그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토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 안타까운 사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대통령실에도 청와대에다 민원도 내셨습니다. 어느 지적장애 학생인데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미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미술에 어느 정도 재능이 인정이 된 거죠. 지적장애 학생들 중에는 좀 보기 드물게 예고에 다니고 있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했더니 그 대학에서 수능 등급 최저 기준이라는 걸 적용해 놓고 있어서 아예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제가 요새 대학 입학 전형이 굉장히 다양화돼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입학사정관제나 특기 적성을 가진 학생들의 선발을 대학에서 이렇게 앞다투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특기, 체육 특기생도 그렇고. 그래서 비록 이 수능 성적이 좀 떨어져도 우수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미술, 음악, 체육 이런 분야에서 당연히 받아줘야 될 텐데 단지 장애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수능 등급에 미달된다고 해서 지금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수능 입학 전형이 다 제각각인데 특히 서울에 있는 본인이 아마 가고자 하는 대학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면서 장애 부모님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장애 아동의 문화예술 접근성, 이런 향유권 이런 것이 장애 당사자의 개인적이고 또 소수의 문제로 그동안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인사말 하신 이사장님 말씀에서도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이 문화예술 향유권을 상당히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처럼 이쪽에 보는 시각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토론 준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다행히 지난해 이 실태조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화예술 활동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무려 78%가 TV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문화예술 활동에 TV 시청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도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한다면 창작적인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또는 영화, 연극, 관람 또는 어떤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들어가야 될 텐데 무려 78%입니다.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적인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작적 취미 활동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는 장애 아동의 실태조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실태조사는 발달장애 전체 성인기까지 모두 다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조사를 2008년에 이루어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때보다 TV 시청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적장애가 40%, 자폐성 장애가 26%인데 지금은 78%니까 거의 2배 내지는 3배씩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비장애인들하고는 이 퍼센테이지가 어떤지 비교를 해보니까요. 2011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TV 시청이 36%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TV 시청이 얼마만큼 많은지, 이 뜻은 뭐냐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TV 시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TV 시청 외에 다른 활동을 할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창작적 취미 활동이나 문화예술 관람 퍼센테이지가 1.8%, 0.7%,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나마 17세 이하의 아동기에는 3.6, 1.2% 된 것이 40대가 되면은 그나마도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한 결과에서도 이제 거의 1%로 나타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없다는 것이 과연 욕구가 없어서냐?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하고 싶은 걸 물어봤더니 현실하고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TV 시청은 35%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비장애인들의 TV 시청 현황하고 비슷합니다. 36%였으니까 그 정도만 TV 시청을 원했고 나머지는 여행 14%, 문화예술 관람이 7%, 창작적 취미 7%, 자기개발 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이제 스포츠 활동이 한 8%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35% 정도만 TV 시청을 원했는데 실제로 TV 시청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2배가 넘는 78%가 TV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 그리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TV를 본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족도가 어떠냐? TV 시청을 해도 만족도가 어떨지 또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요. 만족도를 지켜보면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29%, 보통이 40%, 그 다음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30%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은 29%, 30%밖에 안 됩니다. 장애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장애 등급이 중증일수록 불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39%입니다.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41%가 경제적 이유. 이건 이제 발달장애 실태조사 다른 결과를 보면 장애 아동을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이 많다 보니까 장애 부모님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대답을 했고 체력 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17%, 또 하나는 발달장애 혼자 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15%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은 지적장애는 경제적 부담이 이제 제일 큰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여가 정보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그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대상, 여기 토론 주제이신 학생 대상, 장애 아동들의 예술 문화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주변에 시설이 없어서가 31%로 나타났습니다. 또 존재조차를 몰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가 19%. 이제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장애 아동의 문화 향유권은 대단히 아주 인정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그나마 어렸을 때 조금 체험했던 것이 성인이 돼서도 이제 영영 문화예술하고는 거리가 먼 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서 원치 않는 작업 환경에 아주 낮은 단가에 작업에 매달리는 그런 현실. 그나마도 경증이 그렇고요. 그보다 중증인 경우에는
그런 작업장에도 이용할 수 없는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대체적으로는 발제자가 조사하신 그 문제점하고 거의 유사하고, 또 그 부정적, 제일 먼저 그 발제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 발달장애 아동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태조사에서 좀 특이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발달장애 실태조사에서 국민의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그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이 뭐냐면, 발달장애인은 자립이 불가능해서 사회에서 평생 돌봐야 한다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 35.8%가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이 이렇게 팽배해 있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제자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16개 그 사업을 보면,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지원 사업은 장애 영유아 수당 지급,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주무로 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외에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특별히 구분해서는 현재 거의 서비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방과 후의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 뭐 약간의 경비 지원, 이 정도만 있는 편인데, 이 문화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 아동에게는 기존의 복지의 틀을 벗어나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투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불균형한 그 장애 아동 지원 프로그램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52%가 이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호남 쪽에는 26%, 절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발달장애 보호자들이 그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 특기적성 부서 운영을 통해서 그 강점 관점으로 그 조명해가지고 소지를 개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학령기에, 특히 학령기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해질 때 우리 발달장애인 중에도 세계적인 연주자나 음악가, 또 미술계에 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거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발제자가 밝히신 것처럼 장애 아동의 문화 활동이 단순히 여가나 예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장애 극복이나 치료를 통해서 완전한 사회 통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소개해드린 지적장애 학생이 부디 자기가 원하는 미대에 진학을 해서 그 좋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좀 소식이 전해졌기를 바라고, 저희 협회도 거기에 힘껏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민규 사무처장께서 토론을 해주기 앞서 정말 저희가 지적장애 학생이든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한 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진로까지 직업까지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는 저희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러한 어떤 장벽을 넘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토론 내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조사 연구한 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발달장애인의 어떤 열악한 문화예술 실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제안들이라든지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저희 연구와 같은 점들을 말씀을 해줌으로써 저희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와 함께 실제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요, 잠시 우리 이영웅 교수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금방 도착을 해주셨습니다. 폭설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준 이영웅 교수님께 감사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영웅 교수님께서 잠깐 숨을 좀 돌리시게, 이번에는 우리
사단법인 봄직과 소리에서 자원봉사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해주고 있는 김성현 학생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회의원님, 여러 교수님,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자원봉사 과정에서의 경험과 의견이 토론의 목적이기도 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몸치과 소리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입니다. 몸치과 소리에서는 장애 아동 중에서도 특히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 소외 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첼로 선생님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이성준 학생을 맡아 꾸준히 레슨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몸치과 소리 여름음악 캠프에서 처음으로 성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름음악 캠프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레슨 선생님이 모여 2박 3일을 함께 친해지고 상반기에 연습했던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저는 캠프에서 멘토로서 성준에게 첼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꼈던 성준이가 제가 선생님이 되어 레슨을 시작하게 되면 집중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준이와 저는 조금 더 친해지게 되었고 발표회에서 보여준 성준이의 연주는 참가한 모든 이에게 감동과 공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 감동은 모두에게 말 그대로 힐링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성준이와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은 발달 장애인들을 보고 자랐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애아를 레슨하는 것은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성준이의 감정 변화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 제 모습에 성준이는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준이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첼로를 조금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악기든 기본적인 자세와 운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준이는 제가 자세를 교정해주거나 운지법을 알려주려고 할 때 제 손이 몸에 닿는 걸 극히 싫어했습니다. 아마 제가 낯설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여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슨이 끝나고 나서 칭찬이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포옹을 하며 인사를 하면서 제 행동을 예상할 수 있게끔 하고 성준이가 저의 신체 접촉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레슨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성준이는 반복적인 연습에서 지루해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안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키게 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성준이에게는 단순한 반복적 학습은 악기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키며 효과 또한 적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연습은 성준이가 흥미 있어하는 연습곡과 섞어 연습시키고 연주를 통해 잘 되지 않는 마디를 연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슨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몸치과 소리 레슨 지도자 워크숍에서 최춘호 강사님에게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와 교육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성준이가 갖고 있는 장애인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능력의 부족,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반복적인 동작의 지속이 장애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최춘호 강사님은 자폐성 장애 학생의 지도 방법에서 학생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의사소통에 의미가 없는 반영어를 구사할 때 상황에 맞는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도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가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준이를 한 달간 레슨하면서 느낀 점을 워크숍에서 이론적으로도 배울 수 있게 되어 레슨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준이와의 레슨에서 또 한 가지 중요했던 점은 레슨이 끝나고 나서 성준이 어머니와의 티타임이었습니다. 성준이의 컨디션, 그 전에 레슨에서 성준이가 어려워했던 점들, 레슨 과정에서 저에게 하지 못했던 성준이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성준이 어머니를 통해 성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 또한 레슨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준이도 저의 교육 방법에 적응을 하고 저 또한 성준이와 친해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감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말 저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장애대회에서
아태 장애 포럼 문화예술축제 무대에 성준이와 함께 듀엣 연주를 하였습니다. 유엔에서 주최하는 큰 대회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물론 성준이와 성준이 어머니에게도 큰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연주 날짜가 정해진 날부터 주 1회 했던 레슨을 2, 3회 늘려가며 주말에도 연습을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서보는 무대라 설레었고 무엇보다 성준이와 함께하는 듀엣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뽐내준 성준이가 너무 자랑스럽고 성준이의 선생님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성준이 어머니께서도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자원봉사로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준이는 물론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아닌 공존해야 하는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는 것, 즉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저의 자원봉사자 과정에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문화예술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정도, 유형이 다양하고 관심과 흥미 또한 제각각 개인차가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특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흥미지속력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장애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무턱대고 레슨을 하게 되면 장애 아동의 학습 진도에만 집착하거나 성과 위주의 레슨으로 빠져들어 학생과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듯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성을 전혀 모른 채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봉사를 하기에 앞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갖출 수 있도록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님, 장애 아동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공연이나 전시회를 보는 것은 어색하고 무엇보다 문화예술 활동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치과 소리에서는 학부모와 장애 아동의 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위해 연극, 공연, 전시 등을 보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부모님과 장애 학생들은 다음 행사에도 연이어 참석을 하는 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은 점들이 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로도 장애 아동의 직업과 진로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망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치과 소리에서 봐왔던 학부모님들은 모두 장애자인 자녀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더 많이 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전망을 갖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적극적인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단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취미로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 문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012년 런던 팬올림픽에서 보여준 영국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공존과 차별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관중이 꽉 찬 경기장의 모습, 비장애인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입장을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국 시민들이 보여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념은 차별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패럴림픽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발밑을 보지 말고 별을 바라보라 라고 말할 때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 천체 물리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영국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패럴림픽의 예와 같이 장애인만을 위한 예술의 경연 장이 제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정착된다면 더없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 관련 콩쿨 등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이러한 경우 비장애인의 경연 후 장애인만을 위한 콩쿨이 의무적으로 진행된다면 공존과 평등의 인식을 갖는 것에 이견이 없듯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아태 장애 예술 포럼에서 성준이와 함께하는 무대 연주는 성준이 어머니와 성준이에게 멋진 물론 레슨 선생님인 저에게도 새로운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문화예술에 좀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이 활성화된다면
앞서 말했던 문화예술의 소질이 있는 장애 아동의 직업적 제시와 진로 정착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상호 보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장애 문화예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현 학생의 토론을 들으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요. 한 번 행하는 것이 100번 듣고 보고하는 것보다 홀랐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된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장애인의 어떤 인식 전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가 몇십억을 들여서 인권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전달됐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서 본인이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정말 자원봉사, 전문 자원봉사 양성은 꼭 필요하는구나 라는 것과요. 장애아동 진로와 직업과 관련해서 정말 사회가 어떤 비전을 제시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가 꼭 필요하다. 예, 이분 오늘 계속 끝까지 참석해주고 있는 우리 이단견 어머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저희 이영웅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논문을 받아보면서 사실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 논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문화예술적인 이런 내용을 좀 더 향유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앞으로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장애 특성별로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문화예술 내용의 접근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례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이 내용별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제가 지금 사례를 두는 거는 소위 태블릿 PC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기죠. 최근에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게 보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됨으로 해서 이제까지 굉장히 고가의 그런 어떤 장비 하나를 구입을 해서 특정한 기능 하나만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이용을 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의 기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터치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기가 굉장히 정말 아주 미세한 그런 터치만으로도 작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기기를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례들에 대한 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짧게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모아서 한 1분짜리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하게 제작된 이런 추가 장치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보이스 오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건 이게 이 기기가 이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지를 못하더라도 이 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읽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제 시각장애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이 화면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읽어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읽어줍니다라는 글을 쳤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말을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글로 쳐놓고 이거를 이렇게 읽도록 하면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이거를 말을 해주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이 기기 자체는 좀 고가이긴 하지만 이 기기 하나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를 또 제가 찾았는데 이 지적 장애 아동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경우에 이러한 지금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죠. 이 태블릿 PC를 이제 갖다 놨더니 어디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손쉽게 뭐 사진도 보고 자기네들이 다 이 기기를 알아서 작동을 하고 있더라. 그만큼 직관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그런 그 사례가 몇 개 있기도 하고요. 특히 자폐 아동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한 2년 전쯤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의사소통이 어렵고 말을 뭐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말을 배우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수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거의 그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아동인데 아주 굉장히 미세한 이런 움직임 하나로 이렇게 이걸 작동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이제 좀 비슷한 사례를 가진 이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이제 이거를 이제 봤는데 이게 지금 피아노를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타일러스를 가지고 글씨도 쓰는 것이 가능해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굉장히 씩씩하게 정말 뭐 자기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기를 자기가 얼마나 비즈니스에 잘 사용을 하는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자기 스케줄도 보고 뭐 이메일도 체크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아주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 이게 이제 자폐아의 경우에는 이 아동의 경우에는 뭐 한 군데 앉아서 뭐 한 1, 2분 있기도 힘들었는데 이 기기를 가지고는 한 20분 이상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더라라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보이스 오버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화면 위를 이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뭔지 그 내용이 다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또 이용을 하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이 하나의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3차원 그 박물관을 내가 이제 다니면서 보는 듯이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미술 작품 을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하고 손쉽게 그리기를 뭐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예 뭐 내가 그리질 않더라도 이렇게 딱 색깔만 선택하면은 이 뭐 색칠을 한다든지 아주 간단하게 뭐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책 읽는 거 지금 뭐 하나 빠졌네요. 음악, 어쨌건 뭐 피아노건 뭐 드럼이건 이런 것들이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이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만 잠시 소리도 아주 좋고요. 뭐 드럼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악기를 정말 이 하나의 기기로 인해서 굉장히 아주 풍성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점인데요. 물론 이 기기 자체는 굉장히 고가이긴 하지만 이 기기 하나만 있어
있으면 여러 아이들이 같이 이용을 하면서 나누어서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풍성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의 이런 기기를 이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영훈 교수님께서는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의 활용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저에게 시각적인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풍족하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어떤 기계여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 지원들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 학부모 대표님이신 김지선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애아동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입안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많은 고견들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14살 서울정문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이성준이라는 남자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아이를 예술교육에 입문시키고 교육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오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엄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에서 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준이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이는 어릴 때부터 동요나 가요를 듣고 가사를 따라하지는 못해도 음정을 정확히 기억하며 흥얼거리는 것을 보고 음악을 듣는 능력이 있구나 하며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죽 어린이집 초등 방과후 교실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방과후 교실은 초등 통합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결정하기에 앞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중에 초등학교 통합에 필요할 것이라 여겨 리코더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도 성준이가 운치법을 너무 빨리 숙지하여 놀라시더군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동안 리코더 잘 부는 아이로 일반 친구들에게 부러움도 사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더 욕심을 내어 피아노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3번 바뀌는 동안 진도도 나가지 못하고 성준이가 거부하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그만두셨습니다. 그 후 친구 엄마의 소개로 몸짓과 소리라는 단체를 알게 되어 성준이가 잘 할 수 있는 악기가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첼로가 결정되었고 헌신하시는 선생님의 지도로 2년 넘게 지금까지 레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준이는 순한 성품을 가진 수월한 편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자폐를 가진 아이가 그렇듯 타인과 소통하는 것에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못하였고 커가면서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체격은 커지는데 행동은 발달하지 못하니 부모로서도 아이를 자꾸 통제하게 되고 엄마인 저도 아이의 부족한 부분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레슨을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 첼로 레슨을 할 때 연주해 주시는 부분을 모방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의 합주를 통해서 잘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레슨을 하는 과정은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므로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늘어나게 되면서 타인과 교류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또 수행하였을 때의 보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내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보에 있는 음표를 운지하기 위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보였고 레슨을 하고 정해놓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주어진 시간에 활동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성준이는 지금까지 무대에 3번 정도 섰는데 연주를 마친 후에 스스로도 매우 흡족해하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첼로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 및 자폐성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은 신체 및 인지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 치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폐 아동의 특징인 사회성 부족,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을 악기 연주를 통해 감정 표현으로 사회성 및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서로 협동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적 접촉에 익숙해지게 하고 자신과 타인을 분별하며 사회적 행동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자폐 아동들의 사회적 회피, 타인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어색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아동들의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 접근권과 더불어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이의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곤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자신있게 내세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단법인 멈칫과 소리에서 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학교 수업은 물론 방과후 시간에도 악기를 다루어 보거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전무했습니다. 또 복지관 프로그램 중 음악치료 수업이 있긴 하지만 제한적 프로그램의 실시로 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전문교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이라는 조건이 매우 필요한데 이 같은 소양을 두루갖춘 전문교사를 찾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부모로서 적극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볼 때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재능을 찾고 소질을 개발하여 직업을 찾는 과정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용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언어나 인지치료 등 타 비용을 우선으로 정하다 보니 예술교육 비용이 후순위로 물려나게 되고 타 비용보다 예술교육 관련 비용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껏 교육을 받으면서 겪었던 어려움들로서 위 문제들의 해결점이 선행되어야 장애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 큰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소질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불어 장애 학생들의 자질이 있을 경우 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하여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교사가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로서 적극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소질을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아동들의 예술교육은 교육비로 인해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교육을 받거나 또 교육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장애 아동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껏 교육을 받아오면서 아직까지도 장애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이란 먼 일이군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술 활동에서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더불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자신만의 능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음악치료 내에서는 특정한 악기를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잘 익혀나갈 수 있게 선별하여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단계에서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선생님이 많이 계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음악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종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 장애 학생이 있는데 장애인인 것을 알리지 않고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까지 도달하기에 부모님과 학생은 도움받을 곳 없이 많은 과정들을 스스로 해결하며 이곳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아이들의 잠재적 능력과 의지를 보아주시고 정책 기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여 당당하게 예술인으로서의 꿈과 사회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선 학부모님 매번 수고하셨습니다. 자녀가 실제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에서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어떤 부분들을 진솔하게 말씀을 해줌으로써 어떤 다른 사람 말보다 더 응변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어머님께서 장애 학생들에게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공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교사 양성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문화예술 관련해 있어서는 정말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없는 것이 또 현실이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그러한 부분들과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가부의 특수교육과에서 오신 권택관 스님께서 예,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세요. 오기 전에 문화예술 활동 관련해서 혹시 연구가 있나 봤더니 사실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만큼 이런 토론회 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지금 과거나 이런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복지 같은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있지만은 그런 양이나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질적인 측면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구 보고 제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좀 요약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특수지원센터를 가서 장애 아동이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같이 알아가는 그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그 치료 효과라든지 그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좀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인데 그 지금 있는 그 다양한 그 장애 유형에 대해서 좀 교재라든지 교구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노력이라든지 연구해서 그 교재 개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문화 활동이라든지 예술 활동이지만은 이건 이제 그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이지만 이제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것도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세트라든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잘 모르시고 아까 말씀드린 소리가 지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서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노렸던 말 들은 대로 이제 전문 교육이라든지 교사 부족 이런 거는 점점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알아서 그 자기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화되고 그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지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로 뭐 서울에 있는 지역, 그다음에 뭐 부산 지역이라든지 지역별로도 하나씩 이렇게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좀 강화시켜서 옆에 모자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강화된 그 지역에 연계하면서 부족한 점 배우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된 거를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들도 있으니까 같이 수반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그 생활이고 그 최소한의 그 문화생활에 대한 기본에 대한 인간권을 확보하지 않나,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서부대외화 측면에서 장애 유행에 따른 교수 교육이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개발에 초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또 체육까지 하면은 사실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홍보 부분에 어떤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홍보 부분이 부족하신데 사실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는 곳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제가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리고 전문교사의 학대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교과부 쪽의 차원에서 정말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 보완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국회에서 또 이렇게 예산 심의 같은 걸 할 때 교과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들을 꼭 확보를 좀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은 어머님께서는 깎지 마시고 더 못해서 좀 내려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 토론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라든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아니면 손들어 주시면은 진행 도와주시는 분이 마이크를 들고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자와 토론자분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정된 시간대로 저희가 정말 딱 시간도 딱 맞춰서 마치는 정말 선진적인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리고요 저희가 몸소에서 이번 8월 달에 간 여러 가지 활동 사진이 있는데요. 잠깐 한 5분, 한 2, 3분쯤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좀 봐주십시오. 예. 그냥 사진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천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다라 우리 공마리아 선생님께서 이게 정말 협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학습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만다라가 있었고 또 연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애들 인권을 위해서 여기다 사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게 이게 기획 단계도 굉장히 학습의 기회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괜히 즐거워했고 또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애들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저희 본문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피업계 동료 상담을 활용했어요. 그래갖고 장애를 가진 어떤 선배, 약간 나이 연배가 좀 있는 청년들을 같이 저희가 캠프에 활용을 해서 약간 그 멘토링 같은 그런 내용을 세트 연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과정에서 애들이 굉장히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들이었고 이건 실제로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타율적으로 많이 어른들이라든지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활동의 캠프 쪽에서 포커스를 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자율성이랄까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이제 학생을 3명을 멘토로서 해서 멘토링의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활동들을 다 진행을 했다는 부분들이
요번에 사단법이 몸소의 캠프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할까요? 캠프들은 다 사실 비슷비슷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차이점을 좀 두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하여튼 긴 시간 감사하고 특히 이낙연 의원님은 요즘 너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2시간에 20시간에 아마 그 웨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진짜 이거 국회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낙연 의원님 계속 몇 년 동안 뵈면서 제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런 데 많이 오면 거의 인사하시고 나가세요. 한 분도 처음부터 계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 우리 이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외부에 가서 이제 따로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이낙연에 진마 감동받았다. 장애인 쪽에 진심으로 관심 가지시고 또 문화예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멋쟁이 의원님이라고 제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여러 가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이낙연 의원님께 감사의 박수 꼭 좀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발표해주신 우리 변경희 교수님 이하 토론자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정책보고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